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의 취약한 역량이 드러났다. 2. 바이든의 절박한 간청. 3. 파국적 결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현재 한국 공군의 최대 전력인 F-35가 실탄이 없어서 기총도 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은 F-35가 북한의 전투기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했던 직후에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총도 못 쏘는 전투기로 북한을 상대하려고 했던 것이냐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가 다름 아닌 F-35의 자체적인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 미국만 믿고 비싼 값에 F-35를 구입했던 세계 각국들까지도 아연실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데도 미국은 개발사가 결함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은 한 번에 무려 15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특별감시선 근처에서 무력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에는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였고, 이윽고 지난 8일에는 전투기로만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 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북한의 허세로 그 실상은 처참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죠. 실제로 동원된 전투기는 100대 안팎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이륙에 실패하거나 근처 비행장에 비상 착륙한 경우가 많았던 데다가 심지어 한 대는 아예 추락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날았던 100여 대의 전투기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노후화된 기종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히 박물관이 살아있다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런 골동품을 하늘에 띄울 능력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두렵다고까지 할 정도인데요. 한국군 입장에서는 이런 고물 비행기들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기에 북한의 도발과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이 출격시킨 긴급 대응 편대에는 공군 최대 전력으로 꼽히는 F-35A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북한의 무력 시위에 F-35A가 공개적으로 대응 출격한 것은 9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륙하는 것이 신기한 수준인 북한 전투기한테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무장이 록온조차 되지 않는 F-35는 공포 그 자체의 존재입니다. 북한은 F-35가 어찌나 두려웠는지 한국군의 도입 자체를 막으려고 간첩까지 보내서 도입 반대 운동을 지시했던 적이 있을 정도죠. 이렇게 북한이 발작을 해주니 한국군은 더더욱 F-35에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응 직후에 이러한 확신에 금이 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입한 지 4년 6개월이 되도록 F-35A에 기총했을 단 한 발의 실탄조차 한국에는 없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11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군이 보유한 F-35A의 기총 탄약 5만 5천여 발은 전부 훈련용인 교탄이고, 이 교탄을 쓴 훈련마저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F-35를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이자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기총을 못 쓸 지경이니 다른 무장의 성능도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가 한국군이 유지보수를 허술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F-35라는 기종 자체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실탄을 구매하지 않았고 교탄 사격 훈련조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까닭은 F-35A 기총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F-35A의 기총 사격 시 춤구 주변에 균열이 생기는 결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록히드 마틴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전 세계에 수출한 F-35A의 기총 사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그 중에는 한국이 구매한 F-35A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함은 2022년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미국 측에서도
F-35A 수출국에 실탄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자기들이 만든 결함 때문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질질 끌면서 추후 개선이 되더라도 정비 비용을 청구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기총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전력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줄 리 만무하니 개선 후에 사용할 실탄도 제값을 다 주고 사와야 합니다. 결국 한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를 조치할 수단은 한국에 없는 셈입니다. 이런 일은 심지어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F-35A가 이렇게 크고 작은 고장으로 말썽을 부린 횟수가 무려 234회입니다. 이는 비행 불능 상태와 특정 임무 불능 상태 판정을 받은 경우만을 취합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짧게는 수일 동안, 길게는 4개월 이상까지도 정비소 신세를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면서 F-35A를 쓰는 이유는 강력한 전투력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의 전투기와는 궤를 달리하는 압도적인 성능의 5세대 전투기 중에서 한국이 구매할 수 있었던 유일하면서도 최선인 옵션이 F-35A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적인 중국이 누가 봐도 F-35들 베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미국 측에서도 기술 유출이 있었음을 시인한 상황이라 한국이 F-35를 확보하는 것은 최소 한도의 자위수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F-35A가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유지비까지 견뎌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9,500만 달러, 하나로 1,000억에 달하는 구매 비용조차 가소롭게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F-35의 유지비는 그 돈 많다는 미국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미군에서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항공기 10가지를 꼽으라면 그중 7번째가 시간당 67,000달러를 먹는 F-35A입니다. 의외로 F-22 랩터가 10번째로, 즉 F-35A는 랩터보다 더한 금액을 매시간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전투기를 제외한 나머지 8종은 폭격기나 수송기, 조기 경보기와 같이 체급부터가 전투기와는 궤를 달리하는 대형 기종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F-35A의 유지비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공군도 F-35A가 실패했다고 인정했으며 미 의회마저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아먹으면 오히려 훗날 전력에 구멍을 낼 수 있다며 F-35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잇따라 이런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도입해온 F-35A를 과연 언제까지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에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비장의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산 전투기 KF-21이죠. F-35A의 빈발하는 결함 문제가 한국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고장이 났다고 해서 임의로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해도 완전히 우리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기에 들어간 기술 하나하나가 미국의 군사 기밀이고, 미국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판매하고 나서도 수리나 개조 등 내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개입을 합니다. 이는 물론 국방 기술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처사입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무기를 사온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F-35A 같은 강력한 무기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그 전투력에 의존하는 바가 정말 큰데,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간단한 고장조차도 미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손도 못 대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순이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산 기술로 자체 개발하는 KF-21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비록 KF-21이 현재 개발된 스펙으로는 F-35A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에 무리가 있지만, 꾸준한 개발과 개량을 통해 F-35A에서 겪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는 F-35A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계도부터 완성까지 전부 한국이 직접 만들었으니 결함이 생기더라도 그 파악과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맞게 개조를 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능 실험을 위해 끊임없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된 후에는 저렇게까지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일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KF-21은 전력화된 후로도 계속해서 개량을 거듭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더 완벽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실험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유지비 문제 역시 해결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KF-21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F-35A만큼의 유지비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되는 개량을 통해 점점 더 최적화된 설계를 지향해 나갈 것이고 수출 전망도 매우 밝아서 팔리면 팔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 유지비가 줄어드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인 카이에 따르면 KF-21은 향후 5.5에서 6세대 전투기로까지 개량될 예정이고 그 상세한 로드맵까지 카이 내부에는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함과 동시에 KF-21을 기반으로 한 후속 기체 KF-XX가 개발 타당성 평가에 돌입했고 F4와 F5를 모두 대체한 후 KF-16이 퇴역할 쯤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한국의 전투기는 비싼 값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F-35를 대신할 만한 후보로서 해외 유력 매체들과 세계 각국의 군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나 두 얼굴의 미국인은 비겁한 본성을 드러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세부 규정을 만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맹국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우선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반도체 정치화는 세웅지 말하며 이런 반도체의 정치화가 확대되며 정치적 속성의 강화를 띨수록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호재라는 소식을 WSJ가 분석하며 보도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으로 고유가 현상을 잡기 위해 인권 문제까지 눈감아주며 방문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에너지 무기화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이며 바이든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보였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미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등 일화의 세부 시행령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중간선거 등으로 당장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이 약속한 정부 간 협의, 공식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행령에 한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 자료를 통해 국세청과 함께 일화의 주요 기후 청정에너지 세금 인센티브 시행에 대해 오는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일화 관련 6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소비자 차량 신용 항목이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항목에서 한국산 차별의 핵심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과 관련 최종 조립 북미 등 정의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핵심 광물 가치와 비중 계산, 핵심 광물 채굴, 가공지역 판단 시 고려 요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자료에서 재무부는 법 시행령 마련 원칙으로 강한 대중적 관여, 명확성 및 확실성, 건전한 관리를 꼽기도 했는데요. 연말까지 일화 관련 시행령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향후 몇 주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일화 시행 관련 책임을 이행할 준비가 됐으며 법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 및 대중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일화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현재 미국 측과 진행 중인 양자 협의체 외에 의견 수렴 정차로도 일화 내 문제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아직 공식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역시 관련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차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최근 미중 간 반도체 정치화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강화 움직임을 보이며 반도체의 정치화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정치적 속성의 강화가 삼성전자에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만의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과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 속에서 삼성전자의 미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는 고난 이후 미래를 준비할 장기 전략으로 WSJ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시장의 몰락이 뚜렷했고 삼성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2021년 초 이후 가치의 약 40%를 잃어 거의 3천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회사의 주요 수익인 메모리 칩의 수요 감소와 높은 재고는 현재 삼성의 삶을 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 추적업체인 트렌드포스는 스토리지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 유형인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전분기에 13에서 18% 하락한 후 4분기에 15에서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에 따르면 삼성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현재의 불황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와 경쟁하기 위해 2027년까지 첨단 칩 생산 능력을 3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가장 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과 TSMC뿐입니다.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몇 세대 뒤처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디램 시장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의 추격도 거셉니다. 마이크론은 미 뉴욕주에 1,000억 달러를 투입해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점유율 변화도 예상됩니다. 지난해엔 세계 최초로 10나노미터급 4세대 1A 디램을 공개했고 지난 5월엔 5세대 디램 제품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WSJ는 최근 심성 파운드리 포럼 SFF에서 삼성이 대만의 TSMC와 경쟁하기 위해 2027년까지 파운드리 생산 역량을 3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는 풍부한 보유, 현금과 기술 리더십을 고려할 때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 의존에서 탈피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공포를 활용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별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로드맵을 보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3개월 앞서 3나노미터 공정을 양성 중이고 이 기세로 2025년에는 2나노미터를 2027년에는 1.4나노미터 공정을 양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수율 문제를 꾸준히 개선해 3나노미터의 경우 업계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에선 기술 경쟁 못지않게 고객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TSMC와 차이를 좁혔지만 고객 확보 측면에선 뒤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올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가 53.4%, 삼성전자가 16.5%입니다. 20%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은데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셀포스트라는 새로운 전략을 내놨습니다. 기존엔 주문을 받고 생산시설을 지었다면 앞으로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시설을 먼저 짓고 주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다양한 고객을 확보해 현재 파운드리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모바일 칩 비중을 2027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고 HPC 고성능 컴퓨팅, 대형 클라우드, 차량용 반도체와 5G, 사물 인터넷 등 고성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2027년에는 2019년 대비 고객사를 5배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사와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계획으로
이날 행사엔 퀄컴의 최고 기술 책임자와 테슬라의 공급망 담당 부사장이 등장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들 회사 간 탄탄한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짐 탐슨 퀄컴 최고 기술 책임자는 퀄컴과 삼성 파운드리와 파트너십은 15년간 지속됐으며 삼성이 선진 미세 공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미래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일합법은 걸림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미국 재무부가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고 한국차 차별을 해소해 바이든의 입지도 더욱 탄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와 러시아가 역대급 감산 카드를 꺼내며 바이든은 곤혹에 빠졌습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비오펙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 감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하는 유가를 떠받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최근 진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다시 치솟아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WSJ 등 외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2020년 3월 후 속되면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국제 유가는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47달러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 패드의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와 달러 강세로 7월 배럴당 100달러 선이 깨지며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 한 번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밟은 지난달에는 1월 이후 처음으로 80달러 선으로 밀렸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으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한편 앞서 골드만삭스는 대규모 감산이 이뤄지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가 강세가 이어지면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나라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이날 감산 소식에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장 초반 서부 텍사스원 UWTI 11월물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대규모 원유 감산 카드를 꺼낸 것은 국제 유가가 맥을 못 추고 있어서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 배럴당 122달러를 넘던 WTI는 4일 기준 고점 대비 29% 추락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123달러를 웃돌던 6월 고점보다는 여전히 26% 낮습니다. EU가 도입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등 다른 변수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결정한 감산 규모 200만 배럴은 하루 세계 원유 공급량의 2% 수준입니다. 애초 전망됐던 50만에서 150만 배럴에서 규모가 확 커진 것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의 두 주축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펙 플러스 결정과 반대로 사우디가 원유 생산량을 추가로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RBC 캐피털 마켓은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줄여 오펙 플러스의 감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전망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업적으로 선전하는 자국 내 휘발유 가격 안정세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원유 감산은 경제 펀더멘털 기초 체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바이든 중동 순방 당시 사우디와 미국 간 증산 논의는 없었으며 바이든의 중동 순방은 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떨어졌던 바이든의 지지율은 이라 발표 후 소폭 상승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다시금 떨어진 후 회복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오펙 플러스의 발표로 다시 한번 위태해진 것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오펙 플러스의 근시안적인 감산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히며 다음 달에 전략비 축이 10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라 세부 규정을 만드는 등 한국 기업을 다시 붙잡기 위해 친서까지 보내며 떨어지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